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신 지식강좌 제16차 강의입니다. 오늘 강사는 재밌는 이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입니다. 현재는 변호사십니다. 구태헌 변호사. 이름은 구태헌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드 패션된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완전히 첨단 쪽에 나가시는 분입니다. 주로 이제 법 쪽에서는 이 첨단하고 잘 안 어울립니다. 잘 이제 안 어울리고 잘 안 하는데 이분은 이 법을 베이스로 하면서 이 IT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민간 쪽의 섹터를 리드해 나가고 있는 분입니다. 구태헌 변호사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시키자면 고려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하시고 산타클라라 유니버시티에 로스쿨로 오시고 내가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이렇게 준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저는 이제 검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민간으로 넘어오셔가지고 김현장, 그리고 지금은 주로 테크노 테크놀로지하고 로하고 서로 좀 이렇게 융합 내지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저서가 오늘 발표 제목입니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아무도 미래를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토픽으로 지금 강연도 상당히 많이 나가 계신데요. 오늘 그 주제가 배출되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 변호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화면을 모두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를 가상 배경으로 넣었기 때문에 따로 공유 화면이 뜨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게 줌에 있는 기능인데요. 우선 좀 제가 자료를 가리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저를 좀 줄여서 한쪽으로 너무 작아졌나요? 저 보이세요? 안녕. 보이세요? 좋아요. 네. 이렇게 강의 자료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기능이 있어서 가상 배경으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만나보면 되게 구태의연한데 하는 일은 좀 첨단 업종에서 이 온라인 기업들과 제가 같이 일해온 게 한 2000년 초반, 98년 정도부터 2000년 초반쯤 되고요. 그래서 약 20년 정도 인터넷 기업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 속에 앱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주로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종래 뭐 한 20년 전에는 없던 기업 또는 10년 전에는 없던 기업들이죠. 최근에 또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제2 벤처 창업붐이라고 정부도 얘기할 정도로 20년 전에 소위 IT 버블 또는 벤처 버블 시대 1세대 벤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났다면 이제 제2 벤처 창업붐이라고 정부도 공식 명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디지털 변환을 주도하는데요. 요즘에 국회에서 마침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감에서 주요 어젠다가 지금 돼 있잖아요. 이 플랫폼으로 성장한 것을 다 목표로 합니다. 왜냐면은 제조업과 달리 공장 설비를 갖추고 직접 공급을 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 강자가 될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들이 더 뛰어나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있는 이 플랫폼들이 세계 10대 시가총액 기업 10위 중에 7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애플이 2,500조 원에 육박하는 시총으로 1위죠. 압도적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애플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애플은 직접 공급도 합니다. 뭐 노트북이나 아이폰 같은 걸 직접 만들어 공급하기도 하지만 주된 서비스는 앱스토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죠. 그래서 많은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최근에 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마침 국회에서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인앱 결제를 금지하는 거지 뭐 플랫폼을 금지하거나 플랫폼이 30%를 받는 거를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적절히 이제 좀 나눠 먹자. 다른 기업들이 달리 결제해서 수익을 좀 높이는 방법도 좀 열어주라.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기업들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존의 공급자 사이드와 이 소비자 사이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규제와 충돌하고요. 또 공급자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이 있고 또 이 플랫폼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공급자들이 있습니다. 전통 산업이죠. 이 아날로그 공급자들하고는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셨겠지만 카카오 택시와 카카오 대리 때문에 카카오 택시는 공급자인 택시 기사들하고 갈등이 있고요. 카카오 대리는 기존에 콜로 전화로 불렀던 대리 기사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대리 기사 업체들은 지금 다 거의 멸종 상태죠. 그래서 전국 대리 기사 업체 연합 회장님이 언론에 나와서 막 카카오 티 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운영하는 카카오 주식회사를 막 비난하는 멘트를 하시는데 이런 이제 측면들의 갈등이 있고 또 소비자들로는 뭐 소비자들에게 요금 스마트 호출 같은 거 이제 우물 안에 어항에 가두리에 가둬놨으니까 이제 요금을 슬슬 올려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난에 직결돼 있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도 작년에 아시다시피 공급자인 입점한 배달 음식점들에게 수수료를 5.6%를 부과하려고 했다가 이용자들 또 언론의 강력한 반발, 국회에서도 막 무슨 움직임이 있고 이러니까 사흘 만에 철회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관장님 얘기해 주신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책을 쓰게 된 기반 배경이고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사회의 이슈로 올라오게 된 배경에는 모바일 경제의 성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0년에 우리는 아마도 빠르신 분은 2010년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을 텐데요. 그 당시 이제 옴니아라는 폰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있었고요. 옴니아 2까지 나왔죠. 또 그 다음에 아이폰과 유사한 갤럭시 A가 있었는데 아주 과도기적 제품이었고 제대로 된 이제 안드로이드 폰은 갤럭시 S부터인데 기억하시죠? 지금 뭐 S 뭐 22까지 나왔으니까. 그 이유는 200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애플이 아이폰을 발매했고 우리나라 2009년 10월 31일 날 최초 발매됐던 그때부터 스마트폰 경제, 모바일 경제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는 2010년부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는 2007년부터이고요. 우리가 이제 약 3년이 늦었죠. 그 2010년부터 지금은 약 11년 정도 지난 12년 차입니다. 12년 만에 세상은 너무너무 변했고요. 사실 이 모바일 경제가 플랫폼을 키웠고 모바일 플랫폼, 이 플랫폼이 마침 작년에 코로나19를 맞아 보니까 도대체 배달 앱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쿠팡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도 사재기를 했겠죠. 엄청난 패닉에 빠졌겠죠. 미국에서는 사재기 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인터넷과 기술이 발달한 미국도 땅이 넓다 보니까 배달이 빨리 안 돼요. 뭐 물건을 주문하면 빨라야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5시에 갖다 줘요. 7시까지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5시쯤 와요. 저도 오늘 새벽에도 어제 밤에 주문한 거를 하나 물건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나와서 쓰고 있는데 이러니 이 배송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닉에 빠지지 않았던 거죠.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일정 부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1시간 동안에 원장님 말씀대로 한 50분 이내로 얼른 말씀을 드리고요. 10분 갔으니까 40분 남았네요. 12시 20분까지 목표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그 정부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좀 있거나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소위 위탁형 준집행 준정부기관 또는 인증제도 등 정부의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불편하시거나 좀 심약하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제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의 입장,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거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출발은 규제 샌드박스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규제 샌드박스냐? 우리나라 정부가 이 규제 거버넌스 또는 규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법이 다 있잖아요.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은 무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미 법정돼 있는 원칙이야. ICT 융합법에도 있고 산업융합법에도 있고 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국회 의결로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이 도입돼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매일 보시지만 규제법이 더 많이 생기고 있죠. 법마다 다 사전 규제예요. 뭐 규제가 새로 도입되거나 있는 거 강화하죠. 정부도 스스로는 우리 국회와 함께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시스템으로 가자,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뿐이지 몸은 안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해보는 게 이제 영국의 핀테크 산업에서 도입됐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가져다가 핀테크를 넘어서 모든 규제 분야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뭐 2015년부터 도입은 돼 있었습니다만 2019년에 제대로 확대돼서 현재 이루고 있죠. 자, 2년 동안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됐기 때문에 이것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 과연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스스로도 원하는 몸보다 마음이 앞서지 몸이 못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까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디지털 변환이 우리 국가의 미래에 결정적인 관건이다. 구한말로 치면은 신식 군대를 만들고 기술혁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뭐 일본은 메이지 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하고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해서 분명히 우리보다 후진국이었는데 1800년대 말에 강대국이 돼서 막 강대국들과 한반도를 나누는 뭐 테스라 카프트 미략을 체결하고 1900년대 초반에 이러고 앉아 있었잖아요. 서 있었네요. 우리는 그때 그렇지 못했죠. 그러면 지금 100여 년이 지났는데 120년 후인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구한말로 치면 1890년대쯤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들을 1, 2, 3, 4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럼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 건 정부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지를 6번에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1, 2, 3, 4, 5는 제가 간단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번에서 6번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잖아요. 뭐든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더 실용적이니까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이 됐는데 왼쪽에 써놨죠. 디지털 경제 시대는 뭐죠? 한 가지 또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면 국경이 없습니다. 디지털 경제.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면요. 전 세계 200나라에 동시에 출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었으니까 구글, 애플이 30%를 가져가는 거죠.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전 세계 200개 나라에 예전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플로피 디스크 시절에 플로피 디스크를 찍어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그거를 배에 실어서 보내야 됐어요. 비행기는 비싸니까. CD 시절로 와서는 소프트웨어가 CD에 담겼었죠. CD를 그래서 우리가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샀잖아요. 기업은 납품을 하러 왔죠. 그 CD에 담아서 전 세계 200나라에 배에 실어서 보내야 돼요. 그러면 보내면 됩니까? 거기 판매망이 있어야죠. 판매망은 어떻게 구축해요? 딜러를, 그래서 그 지사를 다 설립하고 딜러를 하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회사를 세워야 되고, 아니면은 자회사 없으면은 현지에 그 유통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대신 팔아줘야 되죠. 그리고 리테일 스토어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상가에 다 진열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며 그 사이에 뜯기는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뜯긴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협력했으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앱스토어에 소프트웨어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스마트폰 쓰는 수십억 유저가 바로 검색해서 자기 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유통혁명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대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진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아요. 앱스토어 이용하면 됩니다. 아이폰의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면 전 세계 200나라에 진출하는 시간이 업로드 후 1초면 되는 거죠. 물론 내부 심사를 거쳐야 되는, 심사 끝나면 업로드 승인이 나자마자 즉시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바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어요. 요즘엔 테슬라 같은 경우 OTA라고 해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도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뭐 수시로 업데이트가 내려왔다는 얘기 듣습니다.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업데이트하면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져요. 주행 거리를 늘려주고 뭐 되지 않던 기능이 막 새로 생기고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오토 파일럿을 더 뛰어넘는 완전 자율 주행에 거의 다가가고 있어요. 차를 내놨는데 이것을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100만 대 풀려 있는 차량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는 바로 미국, 중국이 결과적으로 빅테크를 키워서 전 세계 국부와 데이터를 장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보지,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해보지, 이런 구한말 훈구파 같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기엔 너무나 지금 급하다. 아까 제가 1890년대 초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본적 정언하니 절박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제도를 한 번에 또 법을 한 번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노란색으로 된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무조정실이 취합해서 올해 2월 달에 발표한 책자가 있어요. 자, ICT 융합법으로는 뭐냐, 무선 충전 기술, 무선 충전 버스, 웨어러블, 메모 워치, 응급환자, 순찰 로봇, 모바일 전자고지, 모빌리티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이제 편리한 취업 사다리를 제공하는 거, 위쿡으로 공유 주방, 운전면허증 휴대폰. 여러분들 뭐 이미 넣어두신 분 계시죠? 제휴 앱들에 본인 인증이 되는 앱들, 네이버, 뭐 패스 이런데 운전면허증 저도 넣었거든요. 휴대폰을 비대면 개통한다. 과금형 콘센트. 자,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법이 금지하고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들 당연히 돼야 되지 않나? 이걸 왜 금지하고 있죠? 규제 샌드박스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임시 허가 또는 실증 특례를 받은 거예요. 법 빨리 개정하지 무슨 실증 특례를 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업융합 분야.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했어요. 이것도 규제가 있는 건데 국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거 반가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전하게 했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받아주셔서. 해외 원격 의료, 해외에 있어도 K 의료, 자율주행 로봇, 배달 로봇을 이제 풀어준 거예요. 뭐 도로법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있겠죠. 로봇이 도로를 달리려면 배달 로봇이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 해외에는 제한 없이 수백 개의 질환을 유전자 검사 업체들이 DTC라고 해서 원격으로 유전자 채취해서 뭐 모바일 같은 거 보내면 금방 회신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12개 허용돼 있었는데 지금은 좀 늘었는지 제가 최신 정보는 모릅니다만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용한 거죠. 비만 영양 관리를 위한 아마 몇 가지 항목만 추가로 허용해 주신 것 같아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건강 건기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건기식이 규제가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에 맞춰주는 거. 글램핑, 조립식 돈 텐트. 이게 이제 건축법상 무슨 조립식 돈 텐트가 금지되는 규제가 있었던 거죠. 공유 미용실. 미용실을 개설할 때 자기의 미용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안 됐던 거죠. 하나를 빌려서 여러 미용사가 개업하면 안 되는 거. 아까 공유 주방처럼. 뭐 부동산 주인들은 좋겠지만 이상한 거죠. 뭐 공유하면 안 되나? 이게 이제 허용되는 거고. 집에서 이제 술을 만들면 안 되죠. 주세법 위반인데 이제 집에서 술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됐고, 라떼 아트 이런 것도 예술이니까 뭐 건축물에 함부로 이제 뭔가 설치하지 못한 규제 해결한 것 같고요. 중장비 교육에 관한 규제가 있는데 VR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VR로 할 수 있게 해줬다. 아마 대면해서 강의를 해야 되나 봅니다. 조명, 드론, 뭐 수동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로 바꾸는 거. 이것도 조금 설명드리면 수동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로 개조되는 게 금지되는 규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허용한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산업융합병원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멀리 보시면 어떤 거는 뭐 필요한 규제였고 뭐 마침 또 이렇게 시대에 맞게 실험해보게 하는 실증 등에 하는 게 그럴듯한 것들도 있어요.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건축물 같은 거는 안전 문제 심각하잖아요. 뭐 화재 문제도 있고 수도 충전도 있고. 근데 나머지 것 중에는 이걸 금지하는 법이 지금 맞나? 뭐 이런 얘기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혁신금융 쪽, 이제 금융위가 주관하는 혁신금융법에 의한 건데 해외 여행 보험을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하는 거 금지돼 있죠. 카드 송금 금지돼 있죠. 내게 맞춤형 대출 상품 소개해 주는 거 요즘 금융 플랫폼 이슈잖아요. 금지돼 있죠. 빅테크가 최근에 금융위가 또 발표했잖아요. 우리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상품을 비교해 주는 거 안 돼. 금지라고 선언하셨죠. 금융 소유자의 신용 평가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거, 신용 정보업체만 할 수 있잖아요. 금지돼 있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거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그 소리가 아닌 화면으로 등록부터 결제하는 거 금지가 있었나 봐요. 모바일 보험 상품권 금지돼 있죠. 블록체인 신원증명을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쓰는 건데 뭐 금융권에서 금지되어 있는 거고 블록체인으로 이제 허용해 보시는 거고 안면 인식으로 결제되는 거 기존 규제에 안 되는 거예요. 안면 인식으로 인증까지는 되지만 결제까지 하는 거는 이제 금지되어 있어서 허용하시는 거. 온라인 금융 상품권 위에 저 보험 상품권하고 비슷한 건데 이것도 금지되어 있는 거고 금융권에 상품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금융 금융 뭐 신용평가 특허 가치평가, 보험을 간편 가입, 보험은 설명해 줘야 됩니다. 10분 동안 설명 들어야 돼요. 5인 이상 단체 보험. 자, 이런 것들 이제 뭐 편리하게 허용해 주는 것들이긴 한데 기존에 금지가 있던 것들입니다. 규제 자율 특구는 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좀 큰 사업들이 있고. 자, 성과 상당합니다. 국무조원실이 4개 분야에 이렇게 성과를 정리해 주셨어요. 자, 이런 것들 다 필요하니까 어렵게 성공한 건데요. 뭐 스마트 도시 분야도 있고. 제가 규제 샌드박스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의 사전 심의위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일부는 제가 직접 심의에 참여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운영 실태를 잘 알아요. 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자,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국가 규제 시스템으로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되는가? 혹시 소소한 것들 좀 풀어줄 만한 것들 풀어주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전체적인 체질이 변해서 민간 주도로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가? 등의 이제 질문들이 생깁니다. 현장의 실태는요. 사전 심의 단계에서 주무부처가 오세요. 규제 주무부처가. 대부분 어떤 입장이시냐? 열의 9은 불수용이에요. 반대하십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규제를 엉뚱한 규제 샌드박스 주무부처에 기업들이 가가지고 규제를 풀라는데 우리 부처는 풀어줄 생각이 없는데 풀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수용이죠. 이 불수용 입장을 드물게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다면 좀 제한적으로는 수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 불수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냐?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는 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습니다. 이 주무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급 위원회에서 장관님이 산업부 장관님, 과기부 장관님, 중기부 장관님이 주무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 상정해서 의결을 해서 다수결로 통과시키지 않으세요. 어렵게 상정했는데 또 주무부처가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면 보류하세요. 안건에서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무부처가 본심의위원들의 설득을 통해서 한번 주무부처 입장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사안인데 그래도 주무부처가 본심의위원들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그냥 보류합니다. 장기 방치되죠. 2년 넘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서까지 통과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주무부처가 허용해주면 좋겠다고 동의하시는 거.
아까 보신 것들입니다. 좀 죄송한데 경천 동지할 만한 것들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이렇게 어렵게 통과된 것들은 중부처가 뭐 해도 돼, 해도 큰 지장 없고 뭐 큰 위험 없고 뭐 부가 조건을 붙이세요. 뭐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라부터 고객 수를 제한하고요, 지역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면 반반 택시 같은 경우 합승을 허용하는 것인데요. 앱으로 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적거든요. 어떻게 부가 조건이 붙었냐면 서울 시내에서만 하는데 3개 구에서만 허용해줬어요. 3개 구. 3개 구 안에서 이동할 때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11시, 심야 11시 이후에만 허용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을 매칭시켜주면 안 돼요. 합승으로. 동성끼리만 해요. 자, 그러면 서울 시내 3개 구 내에서 이동하는 밤 11시 이후에 동성들만 고객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여기 스타트업들이거든요. 대기업이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스타트업들인데 수익이 나지 않으니 결국 투자금으로 계속 버텨야죠. 라면을 먹었는데 이제 라면을 1인분을 반으로 나눠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희망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수행 과정에도 무슨 진흥원들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공무원님들은 나서지 않으시는데 이 산하기관에서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하고 2년 동안 되는데 주무부처가 아까 수용하셨잖아요. 그럼 2년 동안 뭐 해야 돼요? 법을 개정해 주셔야 되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이거 괜찮네. 그러면 법 개정 해제하는데 하고 있으세요.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다 올라와야 되는데 재작년에 규제 샌드박스 허용한 게 2년이 됐거든요. 대략 지금쯤 사업을 시작했어요. 2년이 됐어요. 근데 주무부처가 개정안을 안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곧 만기가 다 되니까 올해 봄에 금방 어쩔 수 없이 법을 개정해서 개정이 안 되면 특례 기간을 더 연장해 주도록 입법화를 완료했는데 희망 고문, 만료 주기기를 지속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갈 게 아닙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상설화돼서는 희망 고문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다 망하면 법 개정해주지 않고 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근원이 해결되잖아요. 뭐 그 기존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상한 서비스 들고 와갖고 해보겠다고 해서 귀찮은데 뭐 반대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소소한 거 몇 개 허용해 줬더니 그 법 개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린 해줄 생각이 없거든요. 결국 그래서 최근에 한 스타트업 대표가 자살 소송까지 걸쳤죠. 자, 글로벌 기업 다른 나라들은 이게 다 되는 모델들입니다.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안해 가지고 이 기업들이 한 게 아니라요. 다른 나라에 다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해보자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통과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 사전 규제가 막고 있는 나라인 거죠. 이 심각해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 하는데 다른 나라는 규제 없이 훅 나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안 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다른 얼른 성장해갖고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세계로 진출해서 수출 기업으로 성장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야지 되는데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먹고 살 텐데 이 디지털 경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정부 규제와 싸우고 있어요. 거죠. 그래서 사업 수행 결국 2년 지났지만 지금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 적어놓은 거는 빽빽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실태를 보셨죠? 아까 작년에 제가 잘 아시는 호모사피엔스 스마트폰 인류 책 저자인 최재병 교수 아주 절친인데요. 강연을 직접 듣고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이거 쓴다고 얘기했어요. 작년 9월 달에 세계 10대 시가총액 기업 중에 7개가 플랫폼입니다. 그대로 1위부터 7개까지 스트레이트로 7개가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미국이 5개, 중국이 2개. 우리 삼성전자가 한 500조 원 정도 되죠. 텐센트가 761조, 뭐 애플 2,500조 원, 뭐 삼성하고 애플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이 압도적입니다만 글로벌하게는 애플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의 회사입니다. 이들이 장악하는 것은 이들은 뭐죠?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장 없어요. 애플만 좀 이해해요. 애플은 노트북, 뭐 아이폰 만들긴 하지만 근데 말씀드리고 보니까 공장이 없네. 다 폭스콘이라고 대만 회사에 위탁해서 만들어요. 애플은 공장 없어요. 이런 회사들이
그럼 서버만 갖고 있는데 서버에는 뭐가 들어있죠?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고요. 서버만으로 이 천조 원대 단위의 기업으로 커 있는 거고요. 이들은 서버 안에 뭐가 있죠? 유저들의 데이터가 있죠.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 그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를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의 손을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안에 인공지능 공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날아오는 푸시가 다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산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인스타그램을, 유튜브를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ICT 인프라 세계 1위인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쩌냐면 언론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외국 기업 놀이터로 전락, 서비스 외국의 점령. 화면에 있는 뭐 아마존은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 안 돼 있지만 아시지만 해외 직구 많이 하세요.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외 직구를 하면 이상하게 금방 와요. 옛날에는 오래 걸렸거든요. 인천공항 보세구역에 물건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출발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규제도 받지 않고. 그리고 유튜브, 우리나라 동영상 콘텐츠의 대표격인 서비스죠. 뭐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도 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들어가지 않으면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요즘에 지상파 안테나 연결해서 보고 있으면, 뭐 시골 농촌에선 가능할 수 있는데 요즘 MZ 세대는 집에 TV도 안 나요. 그래서 수신료도 안 내요. 노트북하고 스마트폰으로, 태블릿으로 그냥 봅니다. 어디서? 유튜브에서. 방송 콘텐츠뿐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산업은 유튜브에 종속됐어요. OTT라고 하는 이들은 우리나라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갑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서비스 회사가 없어요. 유튜브 주식회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 이용 기록들은 어디에 있어요? 다 유튜브가 장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업넥스트 다음 동영상 보시면 희한하게 지금 보고 있는 주제들로 연결된 게 쭉 업넥스트 다음 동영상에 보이는데, 이게 A 주제라고 하면 그 사이에 B, C, D가 끼어 있는 거 보이시죠? A를 한 두 개째 보다 보면 저 B가 자꾸 눈에 가. 그래서 그거 클릭해갖고 이제 주제를 B로 바꾼 경험 많으시죠? 그러면 또 C, D, E가 다음 동영상에 보여요. 그럼 또 E를 눌러봐. 그럼 E로 쭉 바뀌고 E를 열심히 보다 보면 또 F, G, H가 저기 보여. 이렇게 해서 유튜브 보다가 한 2시간 날려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전 매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유튜브는 구글의 자회사라서 구글 검색, 구글의 수많은 앱을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을 감시해가지고 여러분들 취향을 다 알고 있어요. 취향 저격을 하는 A, B, C, D, E, F, G, H, I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에 살짝 낚시를, 미끼를 띄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장악하면 여러분들을 장악해요. 그럼 유튜브를 이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지상파 중에 뭐 KBS를 빼고는 광고로 먹고 살잖아요.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거죠. 신문 방송의 광고가 다 유튜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거죠.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일 경우에는 광고를 봐야 됩니다. 5초 광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광고를 너무 잘 만들어서 광고를 보다 보면 이게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게 뭔지 잊어버리고 광고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는 한 10,000원짜리에 가입하면 광고가 사라지는데 그럼 10,000원이 들어오죠. 그 10,000원을 컨텐츠 제작자들, 업로더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아시다시피 뭐 1,000명 이상의 팔로워, 뭐 4,000시간 이상의 총 시청 시간을 확보하면 그때부터 광고비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뭐 입섭이나 슈카월드 같은 이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분들 아마 이렇게 구글로부터 나눠받는 수입이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규제가 강해요. 지금 국회에서 오늘도 내일도 새로 규제를 강화하시고 있는데 플랫폼도 또 규제를 도입하시려고 하고, 저는 이걸 K규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수출했으면 좋겠어요. 강한 규제는 대마불패의 시장을 만듭니다. 중소기업에게 절대 불리합니다. 독과점을 심화시켜요. 우리가 강한 규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재벌들밖에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다 재벌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을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규제들이 강해요. 네, 규제 준수 비용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ISMS 인증을 받아라. 요즘에 뭐 특근법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그 규제를 의무화했죠. 법에. 특근법에 들어 있습니다.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이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데요. 사람 뽑고 설비 갖춰야 되는데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요. 스타트업이 10억 원 투자를 받아서 서비스 개발하기도 힘든데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10억 원을 고스란히 인증받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건비 계속 들어가죠. 100억 정도는 투자 받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허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상자산 사업하려면 최소한 50억 이상을 투자를 받고 시작해야 돼요. 스타트업은 못하죠. 누가 스타트업에게 50억을 투자합니까? 처음에 5천만 원 받아서 시작하는데 민족자본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즉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절대 불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정보 규제, 데이터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이 삼각축으로 중복 규제들이 많아요. 이제 이걸 풀어보려고 아까 규제 쓰는 박스 만든 건데 그것도 운영 실태가 보시다시피 말려 죽이고 있어요.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메일 도입부터 시작해서 지금 원격 의료까지 20년 동안 각 분야에서 일어났는데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된 분야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들 다 이메일 쓰시잖아요. 이제 편지 안 보내시죠? 음. 뭐 소집 통지서 우편으로 안 하시잖아요. 이메일로 다 하시잖아요. 문자도 보내고 뭐 때로 보내기도 합니다만 요즘에 카드 청구서도 다 이메일로 오잖아요. 물론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편 시장, 음악 시장, 뭐 아날로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간행물 같은 거 우편으로 많이 가지만 아무도 열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쌓여 있죠. 전자상거래 이런 쪽은 디지털 변환이 굉장히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사람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소비 방식이 이 디지털 서비스로 바뀌니까 아날로그 서비스가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이 가능해져요. 우편을 예를 들면 전체 회신 우편에서 안 됩니다. 뭐 100명하고 전체 회신을 하는 걸 일상적으로 하시잖아요. 이메일로. 그거 디지털 아니면 불가능해요. 100명하고 어떻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전체 회신할 수가 있겠어요. 음악, 디지털로 굉장히 고음질, 원음, 플랫 음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시잖아요. 한 달에 10,000원도 안 내도 돼요. 옛날에 CD 한 장이 12,000원이었는데 한 달 내내 음악을 듣는데 그러니까 음악 한 곡의 그 이용 가치는 1원도 안 되는 거죠. 한 달 내내 듣는데 10,000원이니까 거의 무료에 가깝게 가요. 전자상거래 아까 말씀드렸고 언론도 다 온라인 소비하죠. 숙박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장악하고 있죠. 유일한 독점입니다. 독점. 우리나라도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외국인 민박 이외에 내국인 손님도 다 받고 있는데 불법인데 뭐 단속도 잘 안 되고 우버는 우리나라에 퇴출시켰는데 강한 규제가 있는 거죠. 금융, 법률, 자동차 의료 보시면 규제가 약한 것부터 디지털 변환이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길게 보면 다 보여요. 나머지 금융시장, 법률시장, 자동차 시장, 의료시장 아직 디지털 변환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금융은 금융위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거지 금융위가 반대했다면 안 된 거죠. 왜? 이 금융, 법률, 자동차, 의료 같은 시장은 강력한 규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만 할 수 있어요? 대기업들만 지배하는. 법률 시장은 뭐 아주 규모는 작습니다만 대형 로펌들이 불과 10개 남짓한 대형 로펌이 전체 시장의 8,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 의료 마찬가지죠. 의료 아시잖아요. 빅4, 빅5 병원이 전체 암 환자의 90% 장악하고 있잖아요. 금융도 마찬가지죠. 큰 금융 회사들. 그러니까 규제가 강하면 대기업 위주의 판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스타트업,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규제 혁신을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 스타트업이 없어요. 100개 스타트업 중에. 이게 심각한데, 이건 결과를, 제가 이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해외에 100대 스타트업이 매년 있습니다. 보통 투자 받는 규모가 조 단위예요. 평균 투자액이 1조가 넘어요. 이런 규모거든요. 글로벌하게. 이런 규모가 바로 20년 후에 구글이 되고 20년 후에 애플이 되는 미래 사회에 우리가 이제 그때서야 알아볼 그런 거대 기업들.
예,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우리나라 규제를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제가 했어요.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70%가 다 구속이에요. 왜 구속이죠? 우리나라 행정형법 있잖아요. 행정법에 다 형벌이 들어가 있어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우버 트래비스 켈런이 우리나라에서 형사 기소됐잖아요. 타다 형사 기소됐잖아요. 혁신 창업의 70%가 우리나라의 불법인 거를 2년간의 건칠 연구에서 했고요. 2017년에는 전체 분야, 2018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했는데 보시면 압도적으로 미국이 70%이고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헬스케어는 아직 중국이 올라오지 않아서 미국이 그냥 70%예요. 한국 기업은 0입니다. 0. 100대 기업이 없어요. 자, 이 100대 기업 정도는 들어가야 10년 후 20년도에 글로벌 이 시장에서 명함을 내밀 텐데 왜냐하면 유니콘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성장하는데. 우리는 미래 기업이 없는 거죠. 2030년에 세계를 지배할 삼성 같은 회사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없는 거죠. 삼성은 플랫폼 회사는 아니거든요. 제조 회사로 분류되지. 애플하고 비교하는 것도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는데 애플이 아이폰을 안 만들면 iOS를 이제 개방해서 다른 제조사들에게 공격하기 시작하면 다른 제조사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플랫폼 회사라서. 2030년 지배적 플랫폼이 없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규제를 자꾸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는데 저는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플랫폼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려면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뭐 뉴노멀 해가지고 온라인 신기술 머리가 가렸죠? 초개인화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잘. 맞춤형 서비스, 초개인적인 서비스로 들어가요. 아까 저 스타트업이 하는 거 중에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서비스. 내가 내 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아빠, 엄마, 아들, 딸이 다 다르게 제조가 돼서 만들어지는 기계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아빠가 어제 술 드시고 오셨으면 애가 알아요. 스마트폰이 알아, 인공지능이. 그래서 아침에 숙취 해소에 좋은 것들을 강화해서 알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알갱이들을. 엄마는 술 안 드시면은 이제 엄마는 뭐 다른 그 나이에 맞게 만들어주고 엄마가 술을 많이 드시면 엄마도 숙취 해소가 나오겠죠. 뭐 아마도 대학생 아들 놈이 제일 숙취 해소를 강화시킬 뭐 이렇게 만들어준. 자, 초개인화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시대는요, 플랫폼이 규제 집행을 대행합니다. 그냥 플랫폼은 불법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화면에도 일부 있지만 자율주행차 신호 위반 하겠습니까? 원격 의료법 위반하겠습니까? 위반을 한다면 그거는 버그죠. 버그 수정하면 되죠. 그럼 다시 안 하죠. 버그 수정하는데 뭐 큰 시간, 오랜 시간 안 걸리잖아요. 불법을 아예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대형 기업들이 불법적인 서비스를 설계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플랫폼은 적법한 서비스만 돼요. 플랫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봤던 그 불법적인 불쾌한 장면들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는 법 집행을 위해서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고 집행 단속 인력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이분들의 일이 극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즉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큰 정부가 필요가 없어요. 작은 정부로 가야 돼요. 교통경찰이 필요 없어요. 아니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는 도로에 교통경찰이 필요가 없어요. 다 신호등과 M2M 또는 교통체계에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가고 서고 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을 하는 차가 없죠. 과속 없죠. 하면 다 기록 남죠. 사람이 이제 운전대가 사라질 거거든요. 사람이 운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하철 탈 때 여러분이 지하철 운전 안 하시잖아요.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운전 안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완전 오토파일럿이 되면 기장도 사라질 거예요. 뭐 지하철처럼 되는 거죠. 자동차 보험 없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산업이 급변할 겁니다. 플랫폼 입점업체가 불법 저지른 플랫폼에서 퇴출시켜버려요. 아까 유튜브 말씀드렸는데 유튜브가 재작년에 선언한 게 있어요. 인종차별 발언은 유튜브에서 퇴출하겠다. 유튜버들이 퇴출돼버려요. 자, 이런 팀이에요. 정부도 이해관계자입니다. 플랫폼에. 그래서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한 5년 후 10년 후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번성하면
정부가 자기 일자리 만들려고 플랫폼 규제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민간 주도로 가는 게 정답이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우선호용 사후 규제로 가자. 사후 규제는 뭐냐? 민간이 잘하면 사후 규제는 필요 없으니까요. 민간 주도 규제 요건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뷰로크러시인데 이걸 뭐 행정국가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기 행정법 전공하시는 분들 많지만 저는 그 행정국가나 또는 관료주의라는 용어에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이 주라는 뜻이 빠져 있어요. 국회 아까 제가 좀 과격한 정부 비판 발언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고를 드린 부분인데 이제부터 데모크러시는 민주주의로 번역하죠. 크라시가 파워입니다. 그래서 민이 주인이 되는 게 데모크러시예요. 이 어법에 따르면 뷰로크러시는 관주주의죠. 이 주자가 있고 없고가 많이 다릅니다. 아마 메이지 유신 때 일본 학자들이 관주주의라고 하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관료주의로 번역한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관료제는 어느 나라나 있죠. 민간에도 있어요. 조직이 다 발달하면 관료주의가 되는 거죠. 서구도 관주 사회를 거쳐서 이제 민주주의가 꼽히고 있고요. 디지털 경제가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들은 이 디지털 시대에 천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드는 거 제한해왔어요. 미국이 이제서야 이제 공정거래를 좀 내세운다고 하지만 20년 동안은 방치가 뜬 거예요. 중국은 규제를 적용하지 마 해가지고 아까 플랫폼 기업들을 2017년부터 대중창신 만중창업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키웠는데 3년 만에 플랫폼에서 빅 유니콘이 뭐 100개가 넘어가고 성공했어요. 공산주의 주도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죠. 규제법을. 아까 K규제 시스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부가 중립적으로 시민 주도의 경제를 만들어 주시고 부작용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식이 선진국의 규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도로에서 OTA로 풀 셀프 드라이빙을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정부가 관치 산업의 수장이에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 규제를 계속 확대 재생산했죠. 자기 사업을 스스로 늘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미국, 중국은 안 난다. 자료는 나중에 좀 봐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관주 규제 법원에서 현실이 정부가 자기 권한을 집행 가능하기 위해서 행정 형벌로 시민을 지배합니다. 이래서 저는 관주주의의 핵심이 행정 형벌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진국은 행정법에 형벌 없습니다. 행정 기소로 해요. 여러분들 그 규제 강한 미국도 규제가 있으면 강한 미국도 행정 기소를 해요. 그래서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야지만 그게 집행이 돼서 공정력이 없어요. 우리는 행정부 행정처분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오히려 국민이 임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판결을 통해서 취소해야 되잖아요. 반대인 거죠. 분권도 이루어져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소소히 개입해요. 아니 교통 현실은 서울 강남하고 저기 경남 산청군하고는 천지 차이인데 서울 강남의 그 운수사업법 규가 경남 산천군, 함안군, 뭐 전북, 광양 뭐 이런데 나주군까지 다 똑같이 적용돼요. 왜 똑같아야 되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기는 심야에 가면 깜깜해요. 차가 없다고. 강남은 밤새 화나죠. 달라야 돼요. 자치단체별로 뭐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연방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주법이 이런 거 어떤 커뮤니티가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식은 여전히 관치 의존적이고요. 이제 대충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지능법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지능법은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게 맞는데 여전히 만들어져 있고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 갖고 방대한 시행령으로 스스로 입법을 하죠. 규제를 확대 재생산하죠. 시행령이 국회에서 사전 심의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법률안이 개정되면은 함께 뭐냐면 행정부가 스스로 법 집행을 안 해요. 경찰의 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약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걸리면은 무섭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5천 개 법에 다 행정형벌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행정부가 진짜 단속에 나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규제 지옥이었어. 전부 감옥에 갔네. 뭐 이런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센티브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인센티브 규제를 완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관치 산업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 관치산업 수장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예가 국가가 직접 인증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 표준 인증에 가보면 187개 인증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 만든 이에 또 늘었을 수도 있어요. 공인 인증부터 시작해서 공인 인증은 이제 폐지됐죠. 하나 줄은 거예요. 하나 줄이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른 나라는 국가가 인증하지 않습니다. 민간 시장에 불개입할 뿐 아니라 어떻게 정부가 국민의 수준을 라벨링을 해줘요. 그래 우리 국가 자격증 많이 없애고 있잖아요. 국가 자격증도 다 인증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민간 산업이에요. 이 187개를 민간에 이양해서 민간 산업으로 만들고 국가는 표준만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187개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표준 산업, 인증 산업 국가잖아요. ISO, BSI. 산업화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일자리 만드는 차원. 이 수십만 개 일자리 생기는 겁니다.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이 플랫폼 시대로 넘어가면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이 자식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개 안건을 있는데 요것이 이제 제목만 좀 시간상 말씀드리면 민간주도 규제 거버넌스 이미 법에는 도입돼 있는데 실제 정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여전히 직접 하십니다. 자치분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도농 격차가 너무 심한데 서울 기준의 법을 전국에 똑같이 강행하고 있어요. 독일도 연방국가고 영국도 수많은 자치주로 이루어져 있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뭐 50개 주 있지만 주 밑에 카운티가 또 자치법규를 만들어 있고 커뮤니티라고 해서 동네에 또 다시 자치법규들로 해서 연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죠.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죠. 어떤 혹자는 자치 분권을 강화하면 규제가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죠 뭐. 근데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자치단체장은 우리 군에서는 혁신 실험을 모두 허용하겠다. 근데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전부 허용해줄게. 그 기업으로 혁신 기업들이 몰리겠죠. 그 군으로, 그 지방자치단체로. 투자자들이 몰리겠죠. 지방 재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주도가 뭐 조세 특례 줘서 많은 기업 유치했던 것처럼 조세 특례만이 아니라 규제 특례를 자치단체장이 줄 수 있으면 혁신산업단지가 그냥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서로 경쟁하겠죠?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위원회 역할이 20년 동안 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하시려면 규제 샌드박스 하지 마시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일을 맡겨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돈을 줘야죠. 규제개혁도 돈이 듭니다. 예를 들어 아까 대리기사업체 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 택시업체들 스몰 산업이잖아요. 이 스몰 산업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제안은 정부 R&D 예산 27조 중에 1%만 2,700억인가요? 2조 7천억, 2,700억을 규제개혁 R&D 예산으로 확보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주고 그 집행을 감시하자는 거죠. 그럼 정부의 규제개혁 R&D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3천억 원이. 이것을 쓰면 규제개혁이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예산이 없어요. 진짜 안 하는 거죠.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규제 샌드박스 법에 그냥 우선 허용 원칙이라고 한 줄 넣어놓은 거에 불과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기관평가에 규제개혁 넣고 입법개혁 뭐 정부가 민간 시장에서 피를 불가결하는 것 빼고는 뒤로 빠지시고 인증 서비스를 직접 하지 마시고 산업화해 주셔서 일자리 만드시고 이래야지만 유연하게 바뀌거든요. 이 인증 산업의 문제는 새로운 기술을 배척합니다. 기득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는 철폐라고는 저는 했지만 실제 현실적인 조언이라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외국의 빅테크 플랫폼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민간 군대거든요. 그래서 너무 탄압하지 마시고 그리고 스몰 산업의 이주 대책은 이 혁신 산업이 책임질 게 아니고 정부가 해야죠. 그래서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 자율 시대에 택시 업체들이 도산한다면 또 라이드 헤어링 모든 자가용 가진 완전 자율차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차를 그냥 택시로 제공할 수 있다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택시 회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 택시 회사의 이주 대책은 정부가 세워줘야죠. 기술의 발전으로 오는 산업의 변화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죠.
이렇게 그리고 정부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한다. 인공지능 플랫폼 협업을 해야죠. 그래서 적은 정보로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형벌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 자세한 내용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뭐 지금 다 오늘 말씀드릴 건 없어서 해외 사례까지 해서 제가 쭉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작년 2월 달에 혁신단체협의회가 규제개혁 10대까지 한 것까지 올려놨고 제 발표 내용도 이때 제가 이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도 저작권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자료에도 일부를 인용해서 제 주장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20분쯤 끝내보려고 했는데 약간 좀 넘었지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30분을 넘진 않았습니다. 네, 이상 제 말씀 간단히 전달해 드렸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